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을 지휘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로 1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 소회를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더니 대통령께서 그 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동안 기재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격려의 떡을 보내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그저께 예산안과 특보안 통과까지 마무리 짓고 이렇게 떠나면서 홀갑을 합니다. 자, 김동연 이제 전 경제부총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한 이임식 없이 기자들과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고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남긴 말이 영광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34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할 일이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아까도 소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안 처리라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이미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일주일간 밤새면서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 통과를 노력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이 마지막까지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자평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표현한 부분, 재임 기간 중 가장 노심초사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역시 가장 아쉬운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금년 하반기 되면서는 가슴에 수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일자리 문제, 소득 분배 문제를 일단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아쉬운 점이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2기 팀에서 이 문제보다 천착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대한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로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일자리 문제를 여전히 첫 번째 마음 아팠던 문제로 꼽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경제수장을 맡았었고, 그렇다면 사실은 김동연 부총리가 할 말은 많을 겁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정부가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도 있었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장관은 퇴임을 하면 결국은 결과를 놓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일자리라는 게 지금 보면 거의 최악의 상황의 수준에 이르렀죠. 거의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준까지 거의 가느냐 마느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인턴 일자리들 많이 만들어서 조금 플러스 되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또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동연 부총리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저는 퇴진을 하는 것이라 보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할 말은 많을 겁니다. 본인이 경제 수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권한 자체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청와대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과의 갈등이 상당히 불거졌었고 그런 것은 다 말은 못하겠지만 본인 아마 마지막까지도 그런 아쉬움들은 솔직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이 임사에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작가 해밍웨이가 정의 내린 용기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해밍웨이가 한 용기의 정의를 썼습니다만 어려움과 고난과 순환 속에서 나오는 기품이지요. 그 같은 용기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고 자기 중심은 실력이 뒷받침돼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끊임없이 제가 저전에 했던 말이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제가 자주 했던 말들입니다. 혹시 일을 하면서 비판과 갈등과 이견이 있더라도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줬으면 하는 뜻의 쓴 말입니다. 이것을 이재명 차장.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 이제 거의 일상화됐죠. 그래서 뉴 노멀 시대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면 사전에 저성장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규제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구조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극복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비판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가 가장 선도할 수 있는 부처로서 먼저 욕먹을 각오로 그런 것들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김동연 부총리가 반대로 가장 보람된 일로 스스로가 혁신성장을 국가적 의제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성장을 끌고 가려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이라든지 기존 기득권 것들을 돌파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 좀 기재부가 앞장서서 혁신성장을 또 이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마 용기를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가 결정적으로 경질된 발언이 하나 있죠. 국회 예결위에 나가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아하. 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면 청와대 중심, 즉 뭐 때문에 본인은 직접 이야기를 못하지만 대통령과 정책실장 이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구조, 이 여권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저는 이 용기를 이야기한 게 단지 직원들한테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어떤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본인은 직접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제가 국민들한테 좋은 거, 뭐 환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고통을 감내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즉 네. 노동개혁,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뭐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네. 노동개혁의 문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에 큰 이슈로 부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좀 용기를 가지고 좀 아하. 쓴소리를 해야 된다. 즉, 네. 이 국민들한테도 좀 나쁜 이야기도 하면서 계획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네. 그런 점들을 직원들한테는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뉴스 탑10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한 이야기.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을 리 없죠. 정계 진출에 대한 질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특히 청와대 기자분들이 기도에 좀 여쭤보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자, 이 내용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아니 제가 문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자에 딱 정계 진출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탑10 패널 가운데 계속 정치로 갈 것 같이 얘기했던 김태현 변호사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정해놓은 네. 답이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셨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네. 제 인생도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남의 인생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예를 들어서 네. 진짜 여기 있는 5명 중에서 내년 총선 때 누가 선거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황순우 앵커까지 해서 5명입니다. 저희 4명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많은 전 지식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만둔 지 오늘 그만두고 오늘 이미 샀는데 나는 문정부 초대 부총리로서의 이렇게 이제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게 진심일까라고 봐요. 지금 당장 마음속에 이게 내가 충청도 출신이고 아주대 총장 출신이고 내가 좀 소득주도자를 가만히 세웠으니까 다음에 자유한국당 공천받아서 좋은 데 한번 가봐? 그런 마음은 저는 지금은 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 정치권에서 총선이 가까우면 여러저런 필요한 사람들 영입제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자리를 해가면서. 근데 아마 저는 결국은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승낙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이맘때쯤 저는 공식적으로 오파가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럴 확률이 0%지만 제가 만약에 내년 2월 달에 당선되는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라면 저는 속된 말로 여의도 용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땡깁니다. 아하. 땡겨서 저라면 좀 말해도 돼요? 네, 저라면 예전에 이회창 총리 케이스처럼 네. 선대위원장 시키고 비례대표 2번 주겠어요. 1번 여자 몫이니까. 어허. 여자 13579 여자. 왜? 그렇게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지금 다음 총선 쓸 수 있는 거는 현 정부의 경제를 가면 이거 하나만 카드가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죠. 네. 정치로 볼 때. 그럼 거기서 간판을 세워서 누가 있어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만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좋은 카드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대위원장에 가서 정권 줄게, 비례대표 2번 줄게, 뭐 이렇게 해가면서 엄청난 오퍼를 아마 땡기려고 할 겁니다. 네. 그걸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선택인데 어쨌든 오늘 얘기했던 저 얘기 나는 지금으로서 문정부 경제부 초대 부총리다. 저 말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다만 1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양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가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양 변호사님 제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김태현 변호사님이 항상 이제 정치공학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현재 어떤 정치적 그런 어떤 큰 흐름, 큰 판을 놓고서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카드로서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렇죠. 쓰임새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본인의 어떤 사람의
어떤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했던 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의 신념이라든가 그동안 관료로서의 걸어왔던 길, 우리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봤을 때도 저게 정통 관료의 모습이구나, 저게 정치인의 그렇죠. 모습이라 대비되는 모습으로 많이 봤잖아요. 네. 자꾸 정치인의 모습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년 후 이맘때 어떤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지 한번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이자 진보 경제학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서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장하준 교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에 말을 매우 아껴왔던 그런 인물이죠. 저는 아직은 이 학점을 보류하고 싶어요. 왜냐면 옛날에 저 학생회장 하던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책 빼다가 팔아먹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수 강의는 다른 학생들 못 듣게 하고 남 공부하는 거 방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학기 정도 봐야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수위가 표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 평가에 따라서 딱 5개월 만에 평가를 내린 거죠. 그런데 거의 낙제점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제 지금 한국 경제 상태를 국가 비상사태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외환위기급의 지금 경제에 악화돼 있다 이런 얘기고 네. 현 정부에게 첫 번째 한 얘기가 그 심각성을 아는 게 해결의 첫걸음이다. 다시 얘기해서 현 정부가 더 문제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 성장,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요법이다.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너무 현실을 모르고 서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20년간 쌓여 있는 투자 부족, 그다음에 신기술 부족 때문에 주축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장하준 씨가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영양주사 하나 놔준 것일 뿐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심지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장하준 교수 같으면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렇죠. 또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사실 장하준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장하준 교수가 지금 내린 평가는 사실 학자가요.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런 아주 극한 용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학자는 항상 두 가지 문제를 항상 이렇게 양비양시론을 이야기하는데 장 교수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심각성을 느꼈다는 저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지금 우리가 2년 사이에 29%가 올랐습니다. 네. 내년도에 10.9% 또 오릅니다. 8,350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가 한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25%가 지금 자영업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임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실책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말 성장 동력 이거 자체가 없다 지금 네. 기술과 지금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문제. 그걸 하려면 뭔가 내부적인 노동개혁이나 이런 것도 이뤄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개혁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적들을 지금 장 교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내년 초면 또 오를 예정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현이 될지에 대한 또 경고의 목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된 이유, 단지 최저임금 때문일까요? 장하준 교수는 투자 부족과 신기술 부족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성장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산업 구조 고도화가 정체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6% 이상 하던 성장이 이제는 2%, 3% 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3% 성장률이라고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 늘어나는 걸로 하면은 3%가 아니거든요. 물론 경제가 성숙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죠. 근데 이게 갑자기 6%에서 2, 3%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로 만들어서 좀 성장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새로 만든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조금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서울대학교 안에 자율주행차 개발팀이 있었어요. 네. 스누라는 아마 세계적으로 기술도 굉장히 앞서 있고 그 교수 연구팀이 한 30명 되는데 서울대 연구팀이 사실 처음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미국의 스탠퍼드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느냐 하면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놨는데 문제는 테스트 하려고 하니까 규제가 너무나 많아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서 실제로 이 기술 자체를 상용화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하. 전격적으로 그냥 미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유 경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유가 이거 지금 세상에서 자동차나 모든 것들이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가 뭐 조선이나 자동차는 상당히 우리가 주도를 했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AI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도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규제가 막혀 있고 또 노동 그 민노총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 막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해봤자 여기서 산업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 기술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중국이 또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지적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장 교수가 지적하는 게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기술과 투자가 전혀 없다. 이게 네. 바로 한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재명 차장, 예. 이 우리 시청자들이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세계적인 석학인 장하준 교수가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사촌 형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평소에는 굉장히 달랐나 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때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 하나죠. 왜냐하면 어떤 사촌형이 국가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네. 과연 사촌형하고 얼마나 소통을 해서 그렇죠. 문제를 지적했느냐. 소통은 전혀 안 당연히 했답니까? 궁금했을 것 같은데 답변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아하. 한 분이라 거의 통하지 않는다, 만나지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이건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제 보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아하. 합니다. 아마도 장하성 실장이 가장 대표했던 게 바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죠. 그러니까 재벌에 대한 어떤 개혁 이런 것도 강조했는데 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하준 교수는 재벌을 대기업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해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쪽에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유럽 많은 복지 국가들이 대기업을 인정하면서 대신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네. 얼마나 세금으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해왔습니다. 네. 많은 유럽에서. 근데 장하준 교수인데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과연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네. 고민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장하성 실장과 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같은 가족끼리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친형제끼리도 생각이 확 다르기도 한데요. 사촌 형제 이름만 비슷하다고 뭐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앞에서요. 택시 노조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리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메신저 서비스, 특히 이제 콜택시를 하는 업체에서 네. 이제 카풀에서 하는 그 일종의 출퇴근 때 승용차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서 도입했거든요. 아, 그럼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 개인 차량을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하는 서비스. 기존에도 사실은 우리도 카풀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출퇴근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업체들은 좀 중소 업체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아하. 메신저라든가 이미 택시들도 이걸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격렬한데 사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이 지적한 그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술과 이 4차 산업이 연결이 된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이 갈등들을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하.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은 일자리를 뺏긴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불과 일주일 전쯤에 또 미국 피니스에서는 최초로 이 무인 택시가 상용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흐름들이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 기술의 네. 발전이.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 뭐 진보냐 보수냐 대기업이냐 이런 거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꾸만 바뀌어가는 세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누가 비전을 제시를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잃을 수밖에 없는 일자리 같은 것들이 생기면 네. 그 부분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극복할 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런 것들 가기엔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안타까운 이 분신 사고까지 살펴봤습니다.